우리 생태마을에 전화했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거기 생태마을이죠? 네, 생태마을입니다. 생태 팔아요.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생태 팔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태 파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황태만 취급하세요. 그래요. 황태만 취급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생태 파는 데도 아니고 황태 파는 데도 아니고 천주교 피정집입니다. 그러면은 저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피족에만 취급하신다고요? 말귀 못 알아듣는 경우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갈등이 생겨요. 똑같은 말을 듣고도 완전히 다르게 알아듣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번 8월 달에 호주에 강의를 갔어요. 시드니하고 멜버른에. 근데 시드니 이제 강의가 끝나고 신부님이 블루 마운틴이라는 산을 구경을 시켜주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인꼬 부부 두 분이 운전을 하고 신부님하고 나하고 이제 블루 마운틴을, 굉장히 멀더라고요. 블루 마운틴을 다녀서 오는데 거리가 또 공사를 해갖고 차도 막히고 이래갖고 형제가 운전을 쭉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길에 형제가 막 졸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부부는 참 느낌이 딱, 나는 조는지 몰랐는데 그 자매가 여보 지금 당신 졸리지? 그러니까 나 지금 깜빡 졸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냥 호주에서 그냥 예. 그러더니 아내가 여보 내가 운전할 테니까 당신 오늘 너무 많이 운전했으니까 뒤에서 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잠 깨면 다시 당신이 운전하면 돼. 근데 이 자매가 사실은 좀 관절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손이 막 이렇게 퉁그러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리도 아프고 막 아프니까 이 남편은 자기가 아무리 졸려도 아내 운전시키기가 싫으니까 자기가 운전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이제 운전대를 잡았는데 뒤에서 형제님이 막 코를 골고 주무시더라고요. 자매님하고 나하고 이제 두런두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그러는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졌어요. 근데 그날따라 보름달이 뜬 거야. 달이 너무 예쁘게 뜨더라고요. 달이 탁 떴는데 그때 이제 형제가 잠에서 깬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부님 참 달이 참 그랬단 말이야. 달이 참 그랬어요. 달이 참. 달이 참 그랬는데 그때 형제가 깬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경상도 사람인데 와 절이나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자매가 달이 참 그랬을 때 달이 참 예쁘다는 말을 할 판이구나. 근데 그 형제는 딱 깼을 때 달이 참 그랬을 때 자기 부인 다리가 아픈 줄 알고 관절염이 있으니까 와 철이나. 똑같은 말도 완전히 자기식으로 생각하면요 완전히 다르게 들어요.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들음으로 해서 오해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죠. 잘못 알아들어서. 자긴 그렇게 알아들었다 이거죠. 또 말 한마디에 사람 인생이 바뀌기도 해요. 말 한마디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박지성 선수예요. 박지성 선수. 박지성 선수가요 고등학교 때 참 공을 잘 찼대요. 근데 이 박지성 선수의 특징은 뭐냐면은 90분 내내 뛰어다니는 거 쉬지 않고. 그런데 그 박지성 선수의 가치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갖고 프로팀에서도 박지성 선수를 스카우트해가지 않았고 대학교에서도 박지성 선수를 스카우트해가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박지성 선수는 너무 공을 차고 싶었는데 이때 명지대학 감독님이 박지성 선수의 가치를 알아봐요. 그래갖고 딱 뽑으려고 그러니까 이미 축구팀은 다 찬 거야. 보니까 테니스부에 한 명 TO가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박지성 선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 우리 대학교 테니스부로 들어와라. 공은 축구부에 와서 차고. 그래서 박지성 선수는요 놀랍게도 축구 선수로 대학에 들어간 게 아니라 테니스 선수로 대학을 들어가요. 네. 테니스 선수로 대학을 들어가요. 근데 이 박지성 선수의 이 가치를 누가 알아보느냐 하면 히딩크가 알아봐요. 쭉 다니면서 너무 열심히 뛰거든. 뽑아요. 유명한 프로 선수도 아니고 대학 유명한 유망주도 아니고 박지성 뽑았을 때 히딩크가 많은 욕을 먹었다고 그래요. 맨날 후보로 뛰었죠. 미국 골든컵에서 박지성 선수 뛸 기회가 있는데 또 부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 박지성 선수 너무 실망해갖고 락카룸에 있는데 히딩크 감독이 통역관을 데리고 와서 뭐라고 딱 1분 떠드는 거예요.
근데 또 박지성 선수가 그때는 영어를 지금은 잘하지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통역관한테 지금 저 감독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통역관이 하는 말이 박지성 선수 당신은 히딩크,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 너무너무 훌륭한 선수가 될 자질을 갖고 있다. 앞으로는 세계적인 스타가 될 것이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이 히딩크라는 이 감독이 말 한마디에 자기 인생이 그 1분에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플레이를 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대요. 점점 박지성 선수의 가치가 드러나면서 여러분들 이 포르투갈전 32강 마지막 경기 했을 때 박지성 선수가 이영표 선수가 공을 차고 가슴에 트래핑을 해갖고 딱 골인을 넣죠. 누구한테 제일 먼저 뛰어가죠? 그렇죠. 히딩크한테 탁 끌어안잖아요. 자기 인생의 멘토, 인생을 운명을 바꿔준 사람이잖아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맨유에 입단까지 하고 박지성 선수는 맨유가 역사가 100년이 넘는데 200회 이상 출장한 92번째 선수가 돼요. 물론 지금은 팀을 이적을 했지만은 정말 아시아인으로서의 최고의 스타가 된 거죠. 세계적인 스타가. 근데 박지성 선수가 자기 자서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히딩크 감독이 1분의 칭찬이 내 인생을 바꿔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말에는 등급이 있어요. 말에는 등급이 있어요. 말에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말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입만 열면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는 말투를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라고 아시죠? 예. 이분이 유명한 연설을 해요. I have a dream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해요. 근데 그 연설 중에 한 구절이 참 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어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 피부색으로 평가받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에 의해서 평가받는 세상이 오는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꿈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해요. 흑인이 1960년대 투표권도 없었던 그 사람들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탄생을 했잖아요. 이 명연설, 이건 정말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말씀. 또 내가 천주교 신자야. 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냥 사랑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그냥 자식도 안 되고 다 안 돼. 그래도 내가 천주교 신자니까 마지막으로 미사 참여를 하고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날 저녁 미사를 이제 참여를 했어. 근데 그날따라 신부님 강론 말씀이 어쩌면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이해를 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한테 용기를 주고 나한테 희망을 심어주는 강론 말씀을 했어.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바뀌었어. 성당문을 탁 열고 나갈 때 내가 왜 죽어 이 좋은 세상.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고 세상을 나갈 수 있다면 신부님 강론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그런 주위 분들한테 그런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해주는 분들 많을 거예요. 좋은 말. 살과 피가 되는 그런 말씀 해주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이 최고급 등급이에요. 말에. 근데 두 번째는 말씨야. 말에는 씨가 있어요. 제가 3년 전에 뉴욕에 강의를 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면 2,000명 정도가 모여요. 2,000명. 엄청나게 많이 모였죠. 강의를 했는데 정말 교우들이 행복하게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강의를 끝났는데 막 많은 사람들이 악수하고 사진 찍고 하는데 정말로 너무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원피스를 쫙 입고 날 보더니 싹 미소를 짓더니 다짜고짜 나를 탁 포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웬 여자냐.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신부님 저 기억 안 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신부님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성당 마당에서 막 뛰어노는데 신부님이 저를 보더니 너는 여자아이가 어쩜 이렇게 말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씩씩하고 얼굴도 예쁘니 너 나중에 내가 봐서는 너 커서 사람 어려운 사람 변호해주는 변호사 되겠다. 제가 그랬대요.
그러자마자 얘는 이제 뉴저지라는, 뉴욕 바로 아랫동네 뉴저지라는 동네에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이민을 가서 자기가 항상 공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대. 그 유명한 신부님이 나 변호사 된다고 그랬다. 변호사 된다. 공부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제가 가던 해 맨하탄에서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다고. 내가 무심결에 뿌린 씨인데 15년 후에 변호사라는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또 작년엔 제가 LA에 강의를 갔어요. LA라고 그러는 거 아니래요. LA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LA라고. 예. 근데 LA에 강의를 갔는데 이번에는 더 많이 왔어요. 한 2,500명 정도가 왔어요. 강의가 끝나고 뭐 정말 수많은 분들하고 인사하고 뭐 악수하고 사진 찍고 하는데 이번엔 정말 잘생긴 남자아이야. 잘생긴 남자아이가 나한테 오더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감사하냐고, 신부님 제가 평택 비전동 본당에 있을 때 제가 초등학교였는데 신부님 그때 내 손가락을 보더니 너는 남자의 손가락이 이렇게 섬세한 걸로 봐서 너 나중에 커서 사람 살리는 수술 외과 의사가 될 것 같다. 제가 그랬대요. 그러자마자 얘는 이제 LA로 이민을 간 거예요. LA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항상 손가락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 손이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된다. 공부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UCLA 의대 수술외과 집도의라고, 감사하다고, 신부님 덕에 내가 이렇게 좋은 의사가 돼서.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난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무심코 뿌린 씨가요, 그게 인생을 결정짓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 말투가 있어. 애를 보고, 애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해요. 근데 애를 보고 핸대는 소리가, 엄마 아빠한테 핸대는 소리가 장군감이나 이러면 얼마나 좋아. 얘 견적 많이 들겠다. 이 말투를 던지는 분들 참 많아요. 기분 나쁘게 말투 던지는 분들. 성당에도 보면은 입만 열면 기분 나쁜 말 하는 분들 계시죠? 아니, 신부님이 강론 때 하느님 만나러 오는 건 축제다. 그러니까 주일날 옷 이쁘게 입고 와라. 깨끗한 옷 입고 와라.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정말로 예쁜 옷을 입고 가야지. 그래갖고 예쁜 옷을 입고 성당에 왔어. 근데 딱 자매 하나가 한다는 소리가, 누굴 또 홀리려고 여시같이 입고 왔어.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둥뿌리 뽑았냐? 뭐 개 탔냐? 뭐 이래갖고 아주 상처를 주는 분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은 상대방 무시하고 가슴에 아픈 거를 이렇게 심어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말에는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와요. 한 10년 만에 한 60에 헤어졌는데 70에 만났어. 내 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야, 너 10년 동안 안 보는 동안 팍상 늙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팍상 늙었다고 말들은, 이 사람은 너 10년 동안 안 보는 동안 팍상 늙었다, 그런 친구한테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너도 만만치 않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예요. 그런데 10년 만에 만났어. 너 10년 동안 안 보는 사이 뭐 이렇게 나이 하나도 안 먹었어. 어쩜 이렇게 고우니 너는? 그럼 이쪽에서는 또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너도 참 곱게 늙어간다 얘. 가는 말이 고와야지 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투가 너무 많아요. 이 말투를 누구끼리 제일 험하게 하느냐? 부부끼리 제일 험하게, 부부끼리. 어떤 부부가 길을 가다가 남편이 저길 보니까 길을 건너는데 이제 어떤 젊은 여자가, 서울 나와보니까 정말 난 평창에서 생전 그런 거 구경 못하는데 아가씨들이 정말 반바지 입으면 그냥 어쩜 저렇게 미끈해. 그냥 미니스커트를 입은 아가씨 구경하느냐고 트럭 지나가는 걸 못 봐요. 이 남자가, 부부가 가는데 트럭이 딱 급브레이크를 딱 잡은 거예요. 트럭 기사가 창문을 열더니, 눈 어디다 두고 다니냐. 너 지금 저 여자 보느냐고 차 지나가는 거 못 봤잖아. 너 치면은 내 팔자 망친다. 내 팔자만 망치는 게 아니라 네 마누라, 네 자식 고생한다. 여자한테 한눈 팔면 내 인생 망치는 거다. 욕을 5분 동안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5분 딱 지나더니 창문을, 인생 똑바로 살라고 그러고 창문을 닫고 갔어요. 남편은 하도 벙쪄 있어서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아내가 툭툭 치면서, 여보, 당신 저 트럭 기사랑 친해? 아니, 나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아내가 한다는 소리가, 그런데
어쩜 그렇게 당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남편한테 무슨 말을 하면 저 남편이 가슴 아플까? 이것만 골라서 하는 분들 많아요. 반대로 우리 형제님들, 제가 언젠가도 이런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형제님들, 내가 가정방문 다니고 초청 받으러 가면은요, 참 살림 잘 사는 자매들 많아요. 가보면 집이 어쩜 그렇게 깨끗해. 음식도 깔끔하게 하고, 그냥 딱 치마 입고 그냥 드레스 입고 딱 음식 준비하면 너무너무 이쁘고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에 형제한테, 형제님 다 이렇게 살림 잘하는 부인 같이 살아서 너무너무 행복하시겠어요? 그럼 많은 경우 형제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신부님, 우리 마누라 마음에 드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신부님 데리고 가세요 그냥. 말투야. 우리 마누라 신부님 마음도 예뻐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부부끼리 서로 상처나는 말을 골라서 해요. 골라서. 말투죠. 여러분들 자식들한테도 어때요? 애가 공부 좀 못하면 속상하잖아요. 엄마인데도 어쩜 그렇게 상처되는 말을 자식한테 골라서 할 수가 있어요? 너 이게 엄마가 막 애가 따지면 이게 죽으려고 그러는 거 살려놨더니 이게 눈 똑바로 뜨고 그냥 엄마한테 덤비는 거 봐. 그때 1살 때 죽을 때 그냥 놔두는 건데 그냥. 그냥 애들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는 과연 나는 이 귀한 말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좋은 열매를 맺는 말씨를 뿌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입만 열면은 주위 사람들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말투를 던지는 사람인가? 이 이야기를 3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30만 년 전에 지구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살았어요. 하나는 네안데르탈인, 또 하나는 호모사피엔스. 우리 조상은 호모사피엔스예요. 그런데 3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은 지구에서 영원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 호모사피엔스만 남아서 지구에 퍼져서 살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또 언어에 2가지 이론이 있어. 하나는 뭐냐면은 네안데르탈인은 이마가 누워 있어요. 이마가. 우린 이마가 튀어나왔고, 여러분들 이마가 누워 있으면요 발음기관이 발달하지 않아요. 한번 뉘어보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말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죠? 발음기관이 발달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네안데르탈인은 혀천장이 평평해요. 얘네들은 아에 이오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킁킁거리는 거예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산에 사슴을 발견했어. 창을 가지고 야 우리 사슴 잡으러 가자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네안데르탈인은 모음이 발음이 안 되니까 막 지금 사슴은 잡으러 가야 되고 급한 마음에 으르렁거리는 거죠. 뭐라고 으르렁거리냐면 크크크 치치치 크크크 이러는 거예요. 모음이 발음이 안 되니까 모음이.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은 지구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호모사피엔스인 우리만 살아남은 거예요. 말이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부부끼리 말이 통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부부끼리 답답할 때 많죠? 말 안 통해갖고. 그럴 때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크크크 치치치 크크크 이러고 싸우지 않아요? 싸울 때 보면은 그런 부부들 많아요. 그런 부부들. 그런데 기왕 하는 말인데 예쁘게 하면 어디 덧나요? 기왕 하는 말인데 예쁘게 하면 어디 덧나요? 그런데 2009년에 MBC에서 참 재미난 실험을 했어요. 한글날을 기해서 밥 있죠. 우리가 먹는 밥. 이 밥을 줘서 한쪽 아나운서들한테는 밥아 고마워 사랑해 보고 싶었어 이렇게 말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반대쪽 아나운서들한테는 밥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꼴배기 싫어 쳐다보기도 싫어 이렇게 말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가서 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밥아 고마워 사랑해 너 때문에 내가 살아 이렇게 말한 밥은 향기가 나는 하얀 누룩이 핀 거예요. 그런데 쳐다보기 싫어 꼴배기 싫어 이렇게 말한 밥은 미워 이렇게 말한 밥은 새카맣게 썩은 냄새가 나요. 새카맣게 향기가 나는 누룩. 여러분들 쳐보세요. 그 실험이 나와요.
향기가 나는 누룩, 완전히 썩어버린 밥. 밥도 고맙다, 이쁘다, 감사다 이러면 향기가 나는데 사람은 어떨 것 같아? 사람. 내가 혼배를 한 200상, 300상 정도 해줬어요. 200상, 300상 정도 해줬는데 혼배를 할 때 내 느끼는 게 어쩌면 그렇게 신부들이 하나같이 다 이뻐. 안 이쁜 신부가 없어요. 안 이쁜 신부가. 왜 이쁠까요? 남자가 데이트할 때 뭐라 그래? 보고 싶었어. 사랑해. 난 너 없으면 난 안 될 것 같아. 난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줄 수 있어. 말해봐, 원하는 거. 별을 따다 줄까? 달을 따다 줄까? 그럼 여자가 반짝반짝 웃어야 안 웃어요? 반짝반짝. 그 상태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들을 보면 그렇게 예쁘고 잘생겨요. 근데 그렇게 예쁘고 잘생긴 신랑 신부를 혼배를 시켜줬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면요, 그 이쁜 얼굴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막 기미도 끼고 막 죽은 깨도 얼굴에 보이고. 왜 그럴까요? 남편이 뭐라 그럴 것 같아? 그때 내가 눈이 뼈서 너랑 결혼한 거다. 내가 그때 미쳤었다. 우리 이혼하자. 이런 얘기 10년 들으면요, 아무리 예쁜 여자도요, 얼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제가 이렇게 한 50, 60쯤 되신 분들이 그런 게 분명해요. 50, 60 되신 분들 중에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아. 뭐 이쁜 구석이 별로 없는데도 이상하게 이쁜 여자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쁜 여자들이. 그런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일까요? 남편이 당신 어쩜 가면 갈수록 어쩜 더 이뻐져. 우리 색시가 세상에서 난 제일 이뻐. 당신 사랑해. 고마워. 이런 얘기 20년 들으면은요,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아도요, 이상하게 예뻐져요. 그런데 쌍꺼풀도 분명하고 코도 오똑하고 입술도 도톰한데 50, 60 되신 분들 중에 무섭게 생긴 분들이 계세요. 이목구비가 뚜렷한데도 무섭게 생긴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20년 동안 싸운 사람은요, 아무리 예쁜 얼굴이라도 망가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쁘고 이쁘지 않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한테, 아내한테도 그렇지만 자식한테도 뭐라 그래?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그러면은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왼수가 되고요, 바깥에 나가 돌아다니게 되고요, 썩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엄마들 자식 뜻대로 안 된다고 속상할 때 말을 함부로 하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들이 있어. 공부 좀 못해. 공부 못하면 어때요? 나는 공부 잘하는 거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못하면 대한민국은 죄인 취급하잖아요. 어쨌든 공부를 못해. 그런데 아들한테 엄마가 괜찮아, 공부 못하면 어때? 이렇게 잘생긴 아들 하느님이 우리 집에 떨어뜨려 주었고 엄마는 밥 안 먹어도 우리 아들만 봐도 배불러. 이런 소리 듣고 자라는 애들은요,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딸 보고도 이렇게 이쁜 딸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 어쩜 이렇게 이쁜 딸이, 얘네들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남편도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잘생긴 남편 어떻게 보내? 여보, 내가 나가서 버릴 테니까 당신 집에 있어. 이러면은요, 남자가 돈 벌러 나갈 때 어깨 당당하게 피고 나가요. 근데 남편 출근할 때 뒷꼭지 대고 오늘 그 돈 안 갖고 들어오려면 집에 들어올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럼 남자는요, 나가서 어깨 피고 돈 못 벌어요. 말에 복이 있는 거야. 말에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입만 열면 아들한테 야, 이 빌어먹을 놈아 밥 처먹어라.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반에서 1등을 했어. 근데 엄마가 한다는 소리, 공부 잘하네? 삶이 힘들었나 봐요. 서울대 법대를 합격을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한다는 소리, 우리 빌어먹을 드디어 큰일 해냈네. 근데 엄마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 아들이 사법고시를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거예요. 회사에 원서를 넣어도 안 되고, 선을 봐도 퇴짜 받고, 잘생기고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그래서 이상원이라는 그 장명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내 인생이 왜 이러는지 나 모르겠다고. 당신 쭉 살아오면서 무슨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입만 열면은 빌어먹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 안 되니까 동료 판사, 변호사, 검사한테 빌어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당신 인생의 몸에 밴 거다. 내가 당신 관상을 보니까 당신은 빌어먹을 게 아니라 벌어먹을 상이다. 벌어먹을 상이다.
내가 서울대 법대까지 나왔는데 과외를 시작했어요. 과외를 시작했더니 애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했어요. 학원을 했더니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랬더니 예쁜 색시가 시집을 오고 지금은 딸 둘을 낳고 행복하게 벌어 먹고 살고 있대요. 말 한마디에요. 사람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은 자식이나 남편, 아내한테 정말 좋은 말을 해주느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느냐, 좋은 열매를 맺는 말을 하느냐,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 집에 음식점에 갔어. 음식점에 가서 친구한테 요즘 장사 잘 돼? 그랬더니 친구가 한다는 말이 정부로부터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러다가 망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꼭 남 탓하는 사람 있잖아요. 똥파리만 날려, 똥파리만. 근데 또 다른 친구 식당에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장사 잘 돼? 남들은 힘들대는데 우리 집엔 단골 손님들이 와갖고 내가 매일 가락시장에 가갖고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준비를 해. 자, 다음에 친구들이 야, 너 우리 개 모임이 있는데 동창 모임 있는데 너 좋은 음식점 있으면은 나 안내 좀 해줘라. 그러면 여러분들 똥파리 날리는 집으로 안내할 것 같아요?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준비하는 집으로 안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말에는요, 복이 있게 돼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이제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주교님께서 저한테 어느 대학에 교수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교수보다는 평창에 가서 농사 짓고 살고 싶다. 그래서 주교님 명을 거역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철없었던 거였죠. 거역을 하고 내가 평창에 들어가서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평창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주교님이 반대한 거 아니에요. 평창에 가서 사는데 1년에 한 번 이제 주교님한테 신년 하례식 할 때 주교님이 물어봐요. 황 신부 거기 살만해?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제 첫 해 매주 뛰어갖고 된장, 간장, 고추장 판매하잖아요. 그럼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팔릴 거 아니에요. 황 신부, 농산물 많이 팔려? 너무 많이 팔려요. 황 신부, 거기 사람들은 많이 와? 첫 해는 개미 새끼도 안 왔어요. 알아야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너무 많이 와요. 저는 제가 생태마을에 살면서 한 번도 생태마을이 사는 게 힘들다, 지겹다, 나 빨리 본당 내보내줘라 그런 소리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방송에 나가서든 어디 강의 가서든 나는 평창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밤하늘에 별도 예쁘고. 요즘은 또 이 물이 풍부해갖고 아침에 물 한 개가 피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가 막혀요. 네. 내가 좋다, 아름답다는 얘기만 하니까 강의 듣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한번 가봐야지. 한번 가봐야지. 그러니까 첫 해는 1000명 정도밖에 안 왔는데 작년에는 3만 명이 오르더니 올해는 4만 명까지 지금 왔어요. 4만 명.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말이 뭐를 불러일으켜? 복을 불러일으키는 거, 복을. 근데 우리 직원들한테도 올 연초에도 회의할 때 그랬어요. 올해 느낌이 너무 좋아. 대박 터질 것 같아. 너희들 열심히 준비해. 근데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회의할 때 니네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 니네들 똑바로 해. 망할 것 같으니까 똑바로 해. 그럼 이 직원들은요. 집에 가갖고 직장 알아봐요. 곧 망할 직장에 마음이 가겠어요? 그런데 올해 대박 터질 것 같아. 마음이요. 벌써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8월 말까지 예약이 2월 달에 차면 내가 니네들 유럽 기차여행 데려갈게. 내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12월까지 예약이 꽉 찬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이 여행 보증금 내라고 왔어요. 그래서 23명 우리 직원들 데리고 내년 유럽에 다 가요. 예. 제 신조는 그달에 번 건 그달에 다 쓰자. 이게 제 신조예요. 네. 올해 번 거는 올해 다 쓰자. 이게 내 신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 많이 온다, 많이 판매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생태마을이 즐겁고 행복하고 사람이 어제도 250명 다녀왔어. 내일도 또 250명 오고 매일 그냥 내가 외부 강의 나오지 않는 한 안에는 꽉꽉 차는 거예요. 말이 복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말이. 귀향하는 말인데 좋은 말, 행복한 말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현대인들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입만 열면은 힘들어 죽겠다, 지겨워 죽겠다 이런 소리 참 많이 해요. 그런 소리 많이 하죠? 또 우리 할머니들 늙으면 죽어야 된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죽으면서 그런 소리 하면은 이쁘긴 하는데 죽지도 않으면서 그냥. 우리 어머니가 60 넘어서 딱 뭐라 그러셨어요? 아유, 늙으면 죽어야 돼. 깜짝 놀랐어요. 내가 효도할 때가 됐는데 벌써 돌아가시면 어떡해. 그래갖고 나는 신부 5년 휴가 동안 정말 거의 내 모든 휴가는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썼어요. 뭐 성주순례, 이스라엘, 뭐 그다음에 또 무슨 뭐 우리나라 좋대는데 금강산, 무슨 백두산 다 모시고 갔다 왔어요. 죽는다니까 빨리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60 넘어서 늙으면 죽어야 돼 그 소리를 했는데 깜짝 놀랐는데 요즘은 그 소리 들으면 신경질 난다니까요. 그 소리 하신 지 20년이 지났어요. 20년. 갈 생각을 안 하세요. 아버지는 피부가 더 뺑뺑하고 어머니도 더 고와지세요. 그러니까 죽지도 않을 거면서 힘들어 죽겠다, 지겨워 죽겠다, 사는 게 지겹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복을 차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2년 전인가 우리 서울교구 시각장애우들 100분이 우리 생태마을에 오셨어요. 정말 그분들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가 그렇게 기쁘냐 그랬더니 신부님 우린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고. 그런데 그분 네 분이 여러분들 제가 시각장애우들이랑 1년을 같이 살았어요. 상계동에서 1년을 살았는데 너무 잘 알아요. 그분들 뭐 젓가락 비비는 거 뭐 노름도 다 해요. 할 거 다 해요. 예, 뭐 별걸 다 하는데 시각이 이게 어렸을 때 열이 너무 나갖고 시각을 잃어버리는 경우 많거든요. 그땐 눈알을 빼요. 이 눈알이 있는 분들이 있고 아예 알을 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눈알을 빼면 중증들이에요. 중증들. 눈이 있어도 흐릿하게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눈알을 뺀 내 형제가 우리 생태마을 그 데크, 강이 내려다보는 데크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내가 50년 동안 우리나라 참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경치 좋은 데는 처음 본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경치 좋은지 당신들이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신부님, 강물 소리 들리지 않느냐, 강물 소리. 새소리 들리지 않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느티나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들리지 않느냐. 또 5월 달에 오셨는데 아카시아 향기, 공기 이렇게 경치 좋은 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생태마을에 교수님인데 60에 시력을 잃기 시작해갖고 65세 완전히 시력을 잃으신 교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신부님, 저도 오래간만에 새벽에 강물 소리 너무 듣기 좋은 강물 소리 들어서 3시간 동안 강물 소리에 흠뻑 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새가 우는데 너무 자기 오래간만에 행복했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두 눈으로 온 세상을 다 보면서도 사는 게 지겨워 죽겠어. 눈이 아깝다 이거예요. 눈이 아깝다. 눈알 하나 갈아 끼는데 얼마 들어? 1억 들어. 1억. 2개 갈아 끼면 2억이야. 2억. 지금 난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분들 지금 2억 지금 깔고 있는 거야. 지금 2억. 심장 하나 갈아 끼는데 5천, 간 갈아 끼는데 7천, 신장 갈아 끼는데 3천이에요. 그럼 이거 3억 5천이에요. 3억 5천. 여러분들 팔 하나 이거 의족으로 갈아 끼는데 400이에요. 양팔 800, 양다리 1600. 대충 따지면 여러분 한 5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여기 지금 걸어오신 분은요, 적어도 5억짜리로 지금 끌고 온 거예요. 5억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들 눈, 다리, 손가락, 발가락 다 붙어있는 식구 4명이 밥을 먹으면은요, 20억이 앉아서 먹는 거, 20억이 앉아서. 아니, 20억이 앉아서 먹으면서 사는 게 지겹다. 하느님이 주신 축복을 날리는 거예요, 날리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재산이 없으면 어때요? 출세 안 하면 어때요? 앉아서 뭐라 그러면서 먹어. 우리 20억 밥 먹자.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들이 사는 게 괴로운 게 뭐냐면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게 지겹고 불만만 나오는 거야. 사는 게 힘들면은 좋은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욕심이 많으면 사는 게 힘들어져요. 사는 게 힘들어서 욕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욕심이 많아서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욕심만 안 피면요 우리 인생 괴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사람들은 입만 열면 힘들다 그래. 여러분들 가수 윤한기 씨 알죠? 이 윤한기 씨가 사실은 아버지가
아버지가 미 8군에 노래하던 분이에요. 어머니는 무용수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폐계력으로 돌아가세요. 어머니는 무용수 따라다니는데 허리가 잘못돼갖고 또 돌아가세요. 천하에 누구만 남느냐면 윤복희, 윤한기 둘만 남는 거예요. 부모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렇게 윤한기 씨 자서전을 읽어보면 너무 배가 고파갖고 해병대 지원해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윤한기 씨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았던 윤한기 씨는 노래를 불러도 행복한 노래 안 불렀어요. 내가 왜 이럴까 오지 않을 사람을 어디선가 웃으면서 와줄 것만 같은데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래를 불러도 행복한 노래를 안 불렀어요. 처음에는. 차라리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던들 이 고통 이 괴로움 나에겐 없을걸.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래도 행복한 노래가 안 나왔던 거죠. 나는 어떡하라고 이런 노래만 불렀어요. 이런 노래만. 예. 너무합니다. 이것도 김수희 씨가 불렀지만 곡은 윤한기 씨가 쓴 거예요. 전부 행복한 곡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76년에 윤한기 씨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76년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79년에 윤한기 씨, 윤복희 씨가 사랑이 뭐가 잘못되고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때 동생을 위해서 이사야전서 37장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곡을 하나 써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는 요즘 나가수에서도 유명한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하느님인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그 노래예요. 그 노래. 이게 1절은 한국어 가사가 2절은 영어 가사인데 1절은 그때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었지만 2절에는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너는 나의 영원한 노래야. 야훼는 나의 영원한 노래, 영원한 기쁨이다 이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 누가 위로해 주지? 주님께서 위로해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부터 이 두 분은 인생이 바뀌어요. 이 이후로 윤한기 씨 자서전을 읽어보면 슬픈 노래를 하나도 안 불렀다고 그래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기다리던 그날이 왔어요. 어깨를 활짝 펴고 우리 함께 웃어봐요. 즐겁게 살아봐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윤한기 씨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나이가 70이신데 개신교 예술신학교 목사님 총장 역할을 지금 목사님을 20년 이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행복을 얘기해줘요. 청승을 떨면서 노래를 불렀을 때하고 기쁨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을 때하고 인생이 바뀐다 이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발 성가 좀 청승 좀 떨지 말고 불러라. 네, 청승 좀 떨지 말고 해라. 그런데 이게 누구끼리 제일 서로 죽이는 말을 많이 하느냐. 복을 이제 서로 빌어줘야 되는데,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누구끼리 제일 많이 아픈 말을 하느냐면, 부부끼리 제일 많이 아픈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참, 나도 남자지만은 여자 참 이해하기 힘든 존재예요. 여자 이상하고 요상하고 괴상하고 아주 복잡하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스티븐스 호킹스 박사라고 있어요. 스티븐스 호킹스 박사. 이 사람이 나이가 71인데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는 140억 년 전에 우주에서 벌어진 일도 다 아는데 자기는 아직도 여자의 95%를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래요. 아니 그 유명한 사람도 95%를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더 모르죠. 네.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자한테 폭력을 쓰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한 20명 정도를 데리고 200명 정도를 데리고 여름 캠프를 갔어요. 우리 때는 4박 5일 가고 그랬어요. 섬강이라는 데를 갔는데 애들이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세 번째 날 전부 이제 강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야. 근데 여선생 하나가 고개를 꼬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다 들어가는데 저 선생은 왜 저 물에 안 들어가느냐? 저 선생 프로그램에 참여시켜라. 빨리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다른 선생님들이 어디 학사님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선생님 오늘 그날이라는 거 그날. 근데 내가 신학교 1학년이 그날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날이 뭔데? 아, 학사님 오늘 저 선생님 그날이라 안 된다니. 오늘 물에 들어가는 날이지 그날이 뭔데? 그랬더니 어떤 지혜로운 엄마 선생님이 나를 한 군데로 데려가더니 학사님,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매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직이 뭔데요? 근데 그 엄마 선생님 정말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 엄마 선생님이 학사님, 이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는데 그때 피가 나오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처음 알은 거예요. 처음 알은 거 그때. 그러니까 내가 여자에 대해서 모르니까 여자한테 뭐를 하느냐면 폭력을 쓰는 거예요. 폭력을. 근데 이런 일들이 집안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요.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폭력을 쓰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폭력을 쓰고 그래서 서로 답답하다고 싸울 때 보면 크크크 치치치 크크크 이러고 싸워요.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생물학적 특징을 알아야 되고 남자에 대한 생물학적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20살에 결혼해갖고 50살에 죽었어요. 남자, 여자. 20살에 결혼해갖고 애 한 10 낳다 보면요. 애 낳다가 죽어요. 남자는 애 키우다 죽어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부라고 그러지만은 한 집에 살지도 않아. 안사람, 바깥사람. 그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죽어. 100살까지. 남자, 여자가 50살서부터 100살까지 서로 이해도 못하면서 한 집에서 50년을 사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를 못하면서. 그러니까 말이 어떤 말이 나와? 상대방한테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멍이 들게 하는 말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과연 우리 남자, 여자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크크크 치치치 크크카 하고 싸우는지 왜 남자 여자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을 듯이 싸우는지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삶을 만듭니다.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수없이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말은 공기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으며 잠시도 멈추지 않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흐릅니다. 그런데 그 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특별한 의도 없이 습관적으로 흘러나온 것들입니다. 무심코 던진 짧은 단어와 가벼운 문장들이 쌓여 결국 우리 삶의 전체적인 색깔과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말은 단순한 음성 정보의 전달이 아닙니다. 말은 마음이라는 밭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듯 우리가 오늘 내뱉는 말은 시간이 흐르며 삶이라는 공간 위에 무언가를 끊임없이 피워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언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는 정원이 되기도 하고 거친 가시덤불이 우거진 황무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은 그저 허공으로 사라지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 밖으로 내는 한마디가 내일의 나를 조금씩 빚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 한편에 간직해야 합니다. 말은 결코 공중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넨 말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깊이 남고 관계의 결속에 새겨지며 시간이 지나도 기억의 공간 안에서 조용히 숨을 쉽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건네는 수많은 표현이 모여 결국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만들고 그것이 곧 나의 모습으로 굳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시 새로운 기회를 불러오고 그 기회들이 모여 전체적인 삶의 질을 형성합니다. 결국
사소해 보이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큰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언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고유한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건네면 상대방의 표정은 금세 밝아지고 그 밝아진 표정에서 시작된 온기는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날카롭고 차가운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서 비롯된 서늘한 기운은 결국 나를 향해 다시 되돌아오게 마련입니다. 말은 마치 산울림이나 메아리처럼 반드시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치를 깊이 이해하고 나면 좋은 말을 선택하는 행위가 단순히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을 넘어 나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상대에게 건네는 선한 언어는 결국 나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됩니다. 말의 에너지는 그렇게 끊임없이 순환하며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는 다시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때로 깊은 생각 없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것은 악한 의도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저 상황에 따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내뱉은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가볍게 튀어나온 표현이나 농담처럼 던진 짧은 말들이 상대방에게는 얼마나 큰 무게로 다가갈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의 무게는 말하는 사람의 기분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정해집니다. 내가 가벼운 마음으로 던진 돌멩이가 연못의 개구리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듯이 무심결의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하루 종일 혹은 더 오랜 시간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무심코 한 말이 1년이 지난 뒤에도 누군가의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겸허하게 만듭니다. 말하는 사람은 금방 잊어버리지만 듣는 사람은 가슴 깊이 새겨 오래도록 기억하는 것이 말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그렇기에 입을 열어 소리를 내기 전에 잠시라도 멈추어 서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어떻게 닿을지, 어떤 파동을 일으킬지 먼저 그려보는 마음가짐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무조건 말을 줄이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말하기 전에 그 말이 머물 자리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 짧은 멈춤이 소중한 관계를 지탱해주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따뜻하게 만드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아주 조용하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삶의 생명력을 갉아먹습니다. 일상이 고단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이런 표현들은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감정의 배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어 습관으로 굳어지면 그 언어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 우리의 인식과 사고, 체계 전체를 어두운 색으로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말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 감정이 세상을 바라보는 고정된 틀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반복하다 보면 우리 뇌는 그 말과 일치하는 어두운 장면들만을 우선적으로 포착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분명 밝고 긍정적인 면과 어둡고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언어에 익숙해진 시선은 오로지 결핍과 불만족스러운 부분만을 선명하게 찾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인식이 굳어지면 삶 전체가 무겁고 우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생각을 지배하고 그 생각이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을 규정하는 셈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복을 멀리 밀어내는 안타까운 순환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좋지 않은 상황을 더 크게 인식하도록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과 다름없으니 이보다 더 경계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소리도 없이 하지만 매우 성실하게 우리 삶의 바탕색을 칠해나갑니다. 이와는 반대로 긍정적인 말은 삶을 서서히 그리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격려, 작은 일에도 표현하는 고마움,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만족의 언어들은 처음에는 다소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여 입 밖으로 내기가 주저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밝은 언어들을 의식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주변에서 감사할 만한 일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이 우리의 인식을 바꾸고 바뀐 인식이 행동의 변화를 끌어내며 그 변화된 행동이 마침내 이전과는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말은 생각의 씨앗이며 생각은 행동의 뿌리가 되고 행동은 다시 결과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출발점에는 항상 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언어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의 커다란 방향을 서서히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렇게 찾아낸 감사가 다시 언어가 되어 흘러나오고 그 언어는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락하게 만들어줍니다. 말과 삶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북 돋아주는 이러한 선순환의 출발점은 늘 아주 작고 소박한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위대한 변화는 결코 거창한 구호에서 오지 않으며 지금 당장 내뱉는 부드러운 한마디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좋은 말의 기준은 단순히 사실 관계가 정확한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살리고 북돋우는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하는 것과 상대방의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는 말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의 일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이 때로는 정직함으로 포장될 수 있지만 그것이 상대방을 위축시키고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든다면 진정으로 좋은 말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숨겨진 장점을 발견해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은 그 사람이 스스로를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고쳐주려는 의도보다 그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알아봐 주려는 진심 어린 태도가 사람을 훨씬 더 크게 성장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삶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원만하고 깊은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하는 사람들의 언어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타인과 비교하여 평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이 기울인 노력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을 먼저 세심하게 살핍니다. 말투가 세련된 것과 말에 담긴 태도가 훌륭한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말투는 연습을 통해 익힐 수 있는 기술적인 영역이지만 말의 태도는 그 사람의 깊은 내면과 인격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향기와 같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바탕이 될 때 우리의 언어는 비로소 상대를 살리고 관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흐게 됩니다. 그 존중의 마음이 곧 관계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고 그 기둥들이 모여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구성하게 됩니다. 동일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는 풍경을 보며 누군가는 날씨가 우중충하여 마음이 답답하다고 말하는 반면 누군가는 대지를 적시는 빗소리가 참으로 평온하고 싱그럽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마주하고 있는 객관적인 날씨는 똑같지만 그들이 느끼는 하루의 질감과 색채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외부의 환경이 우리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환경을 어떤 언어로 정의하고 표현하느냐가 행복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 긍정의 언어를 선택하는 사람과 평탄한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결핍을 찾아 불평의 언어를 뱉는 사람의 미래는 시간이 흐를수록 극명하게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심의 언어 대신에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감사의 언어를 선택하는 것, 부족함에 집중하는 언어 대신에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안도의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메마른 삶의 대지 위에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야만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주한 현실을 어떤 말로 설명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행복은 내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기도 하고 저 멀리 달아나기도 합니다. 말이 삶을 만든다는 원리는 단순한 위로의 수사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이고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말이라는 붓을 통해 매 순간 자신의 인생이라는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으며 그 그림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작품인 인생이 완성됩니다. 결국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의 미래의 말을 심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내가 선택하여 사용한 단어들, 입가에 머물렀던 따뜻한 표현들, 습관처럼 되풀이한 문장들이 하나하나 모여 장래의 나를 구성하는 벽돌이 됩니다. 이 엄중한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말을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내뱉을 수 없게 됩니다. 말은 우리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비용이 들지 않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강력한 도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입술 사이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쥐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 혹은 어떠한 마음의 짐을 지고 있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 안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지친 마음을 다독이는 위로의 말 한마디, 그리고 곁에서 함께 걷고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건네는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 시작입니다. 그 작고 사소한 선택이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밝고 환하게 비추어주며 다가올 내일의 나를 더욱 단단하고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말을 바꾸는 데에는 거창한 각오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입을 열었을 때 흘러나오는 그 첫 마디부터 부드럽고 온화하게 바꾸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오늘의 나를 귀하게 대접하고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결국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조금 더 살맛 나는 곳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정성껏 심은 말들이 모여 머지않아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으로 꽃 피어날 것입니다. 이 인생이라는 귀한 나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내뱉는 말의 수분을 먹으며 자라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시작된 온기가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데워주고 그 온기가 주변으로 널리 퍼져나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꿋꿋하게 잘 걸어온 자신을 향해 고생 많았다고, 참으로 잘해왔다고 따뜻한 칭찬의 말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정한 말들이 여러분의 남은 일상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고 뜻밖의 선물 같은 기쁨들을 가득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더 너그럽고 평화로운 언어들로 가득 채워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잔잔한 행복의 물결이 일렁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